8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조만간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기업 실적도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각각 1,400선과 3,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째 상승하며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부양 기대감이 지속되는 데다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웃돌아서인데요. 영국과 독일이 강보합에 마감했고 프랑스는 1% 이상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1달러 47센트 오른 배럴당 93달러 6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의 6월 제조업 수주가 전달에 대비 1.7% 하락했습니다. 이는 유로존의 위기 여파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8%보다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그리스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또다시 상승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특히 뉴욕 3대 지수는 1% 미만으로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3,000선, 그리고 S&P 500 지수가 1,400선을 넘어섰는데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 내용들을 보면 부정적이었지만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 마감 이후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스에 대한 소식이 다소 잠잠했던 터인데 이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요. 네, 이 소식이 전해진 지 아직 1시간이 채 안 된 시점인데요. S&P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는 현재 구제금융의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구제금융의 이행 요건이나 특히 경기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신용등급을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S&P는 그리스가 구제금융 이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연립정부가 세부한 도출, 긴축 이행에 따른 세부한 도출이 다소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꼽았는데요. 특히 EU나 IMF를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자금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점에서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조정한 그런 배경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탈리아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7% 후퇴를 기록했죠. 이렇게 되면은 4분기 연속 마이너스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스페인이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구제금융 쪽으로 그 수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관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는 ECB의 경기 부양안, 그 다음에 국채 매입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고 있지만 유로존의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한 그런 경제 지표의 내용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탈리아의 2분기 GDP 성장률이 0.7% 후퇴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4분기 연속 1년 내내 현재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예상치는 0.8%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을 했는데 이보다는 소폭 만회한 수치가 나왔지만 여전히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현재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도 현재 200억 유로 규모의 긴축 기조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긴축 피로감 때문에 경기가 활력이 좀 둔화되는 등 몬티 총리에도 다소 현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또 이탈리아 소식인데요. 현재 총리인 마리오 몬티 총리가 전임 총리였던 베를루스코니와 비교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야당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가요?
이 그 기술 관련 내각이 출범할 당시에 네. 야당 쪽의 지지를 얻어서 출범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전임 벨루스코니 총리가 추가적으로 정계에 복귀하겠다라는 내용도 조금씩 나오자 이에 대한 강성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를 통해서 몬티 총리는 벨루스코니 전임 총리가 계속적으로 집권을 했을 경우 이보다 이탈리아의 채권 가격이 더 크게 떨어졌을 것이고 경기 상황도 더 안 좋았을 것이다라고 현재 강성 발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이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가면서 경기 둔화, 개혁에 대한 피로감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자 야당 쪽에서도 다소 비판적인 언사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몬티 총리는 내년 4월까지 정부를 기술관료 중심으로 이끌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야당의 공격성 발언에 대응 추세로 강성 발언을 토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장클로드 융커 EU 상임의장의 발언 또한 시장에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바람직하지만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두 가지 인포메이션을 줬습니다. 시장에 하나는 그렉시트, 이제는 뭐 수면 밑으로 좀 들어간 그런 흐름인데요. 장클로드 융커 EU 상임의장이 독일의 공영방송인 서부 독일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렉시트가 나타나더라도 이 리스크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하는 것은 여전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독일이 그리스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17개 유로존 회원국 중에 그리스도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점을 다시 확인을 했고요. 융커 의장은 만약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할 경우 특히 그리스 국민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할 수 있다면 잔류하기를 현재 호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독일의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었는데요. 6월의 산업 수주도 좀 부진을 면치 못했더라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좀 저조했는데요. 네. 뭐 제조업 수주, 산업 수주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지만 현재 그 지표로 나온 내용은 6월 수치가 예상보다는 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한번 다뤄드리는 내용인데요. 6월 제조업 수주 수치가 1.7%, 예상치는 1% 정도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보다 부진한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5월의 수치는 0.7% 증가하면서 비교적 안정세가 나왔는데요. 6월 수치는 이보다는 반전 신호가 현재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수주가 2.1%나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해외 수주는 마이너스 1.5%를 보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로존에서의 수요 감소폭이 5% 이상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역시 독일도 역내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제조업 수주와 동일한 현재 산업 수주에서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본다면 향후 경기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자본재 수주에서 1% 정도의 마이너스권이 나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쪽 소식인데요. 일본 야당인 자민당이 참의원의 총리 문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잠잠하던 일본의 정계가 네. 다시 또 그 폭풍에 휩싸이는 그런 양상인데요. 현재 참의원, 미국 의회로 말하면 이제 상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참의원에서 소비세 인상 표결이 현재 남아 있는데요. 중의원에서는 이미 이제 찬성이 되면서 의회 통과가 됐지만 현재 일본의 자민당이 그 소비세 인상안을 전제로 해서 중의원을 해산을 요구를 했지만 노다 총리가 이를 현재 약속을 지키지 않자 참의원의 총리 문책 결의안을 현재 어제 제출한 그런 흐름입니다. 참의원은 여소야대로 야당의 표가 좀 많은 흐름인데요. 만약에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에 현재 계류 중인
소비세 인상안이 참의원에서 통과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세 인상안은 중의원은 통과했지만 현재 참의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일본의 야당이 노다 총리의 발목을 현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의 군소 야당인 연합체들이 현재 중의원에 내각 불신임 결의안도 제출한 그런 흐름에서 참의원과 현재 중의원 모두 노다 총리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번 주에 일본의 전국 변화가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국영기업이 채산성 약화로 또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순이익이 많이 감소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국영기업들은 잘 버틸 것이다라는 것이 그나마 중국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지만 역시 경기 둔화의 어떤 파고 이런 쪽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비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내부 현재 통계 자료를 통해서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국영기업의 올해 순이익이 16.4%나 현재 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 상하이 증시와 여타 중국 증시에 상장된 36개 대형 국영기업들의 순이익도 4.6% 정도까지 현재 떨어진 수치로 잡히고 있는데요. 중견 기업들은 이보다 현재 낙폭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기업의 상반기 순이익,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순이익은 3,870억 위안에 그쳐서 작년 대비해서 현재 두 자릿수 이상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중국의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도 현재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역시 좋지 않다는 점, 이런 점에서 단기간에 이런 부분이 돌아서기에는 현재 역부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자 중국 정부가 향후 3년 내에 큰 폭의 신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국영기업들이 현금 유동성을 두둑히 현재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어제장 이슈들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메리츠증권 반포지점의 김정훈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흐름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지지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김정훈 대리님,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전일 해외 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사흘째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51.09포인트 상승한 13,068.60포인트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25.95포인트 상승한 3,015.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역시 전일보다 7.12포인트 상승한 1401.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특히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지난 5월 이후로 나스닥과 S&P 지수가 각각 지금 3,000대와 지금 1,400대 선을 재탈환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ECB의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매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이제 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이런 관심과 함께 또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한 이제 유럽 주요 국가 지수들이 대부분의 상승을 보인 가운데 특히 위기의 진원지가 됐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증시가 2%의 상승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상황 살펴봐 드렸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 마감 이후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죠. 이상로 전문위원님, 오늘 좀 이 소식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투자 심리 자체가 위험 자산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가 살아 올라있기 때문에 약간 네. 좀 제한적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1850에서 1900선 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선 같은 경우 어제도 탈환을 실패를 했죠. 그래서 분봉상으로 뭐 기술적 분석위원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요. 일단은 고점 자체가 조금씩 낮아지는 삼각수렴 형태를 조금씩 띠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래도 지금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라든가 그런 부분 자체가 더욱더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패턴으로 나아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향이라는 소식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일단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느 정도는 지금 지수 흔들기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어차피 1850대입니다. 1850 밑으로는 무조건 사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업종을 한번 보시면요. 어느 정도의 이격도 자체가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격도를 좀 좁히는 작업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1900선을 어느 정도 순환매 작업을 통해서 물량 매집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더라도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지수의 하방 이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식 비중을 오늘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일단은 뭐 위축되지 마시고요. 좀 더 네. 투자 비중을 늘리시는 방향으로 좀 하시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를 좀 하루 앞두고 그리스발 소식은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김정훈 대리님, 어제 뭐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좀 박스권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왔었죠. 예, 지금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이 나란히 순매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최근 좀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지 않을까 하는데 유럽과 지금 미국 쪽에서 뚜렷한 부양 정책이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좀 부재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9일에 있을 옵션 만기와 또 금통의 기준금리 공시 등 이런 이슈들에 좀 관심이 몰리지 않나. 그리고 또 중국 쪽 경제 지표 발표 이쪽에 지금 시장은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일 코스피 시장은 0.92포인트, 0.05% 상승한 1886.8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이틀 연속 동시순 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월요일에 이어서 연기금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09억 원의 순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1,707억 원의 순 매수를 보이며 시장을 이끈 반면에 개인은 2,277억 원의 매도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 위주의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순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화학업은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건설업, 화학업을 순 매수한 반면에 이제 최근에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었던 통신업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0억 원 그리고 5억 원의 동시 순 매수를 보인 반면에 개인은 94억 원의 순 매도를 보이며 1.99포인트 그리고 0.42% 상승한 471.6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그래도 어느 업종이 가장 좀 강했습니까? 예, 업종별로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부진했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네. 한섬, 현대백화점, LG패션 등 섬유의복의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너무 컸다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서 증권업의 경우도 1.8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으로 대표되는 건설업의 경우는 유럽의 이제 재정 리스크 완화로 인해서 수주 모멘텀이 이제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마진 회복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1.28%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그동안 지수가 하락하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나타냈던 통신업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의 경우는 유럽 재정 리스크 완화로 인한 지수 상승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으로 NHN의 경우가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우려로 3%대의 하락을 나타냈고 특히 한라공주의 경우는 네. 이제 그동안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보는데 어제 이제 만도가 이제 국민연금과 함께 한라공주 지분 우선 매수권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만도의 경우는 이제 재정 우려가 그리고 이제 한라공주의 경우는 외국계 투자자의 공개 매수 무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13%대의 하락을 보였지만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만도가 이제 지분을 인수한다는 게 아니라 네. 우선 매수 권리를 획득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낙폭이 가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흐름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좀 특징을 보였던 거래소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정유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왜 정유주를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뭐 간밤에 끝났던 다우 증시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그만큼 에너지하고 원자재 관련주로 어느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를 아까 말씀드린다 깜빡했는데요. 이 부분 중국 증시를 상하이 종합지수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나타났었죠. 그만큼 어느 정도는 지지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서서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 부양 정책 자체가 각광받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이슈가 될 것이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호재를 동시에 갖춘 업종은 뭐가 있을까 찾아보시면 일단은 정유업종과 화학업종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정유업종 중에서 오늘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만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제 마진 자체가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SK이노베이션도 주가 상승 자체를 어느 정도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의미 있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시더라도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섬유의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주 같이 어느 정도 저점 자체를 지켜오던 종목군들 가지고 이제 상승폭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지수대를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는 어느 정도는 개선될 것이라는 확률 자체가 상당히 높죠. 그만큼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지금은 이격 자체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격 자체가 벌어져 있고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이 차익 실현 매물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권은 아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일 거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꾸준히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니겠나.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3분기에 어느 정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유업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국제 유가 상승과 또 중국발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었죠. SK이노베이션 흐름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김정훈 대리님. 예. 코스닥 시장 최근 이제 폭염 등으로 인해서 수원 상승으로 낙동강에 이어서 북한강 등 주요 하천에 이제 녹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뉴스로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수처리 관련주들, 코오롱생명과학 그리고 시노펙스, 웰크론 한텍 등에서 이제 좀 강세를 보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터치 패널 관련주 역시 3분기 스마트 기기 시장 확대에 따른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인터넷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이제 페이스북의 버블 논란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SNS의 사업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다운과 위메이드 그리고 KINX 등이 2%에서 3%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이제 넷패스의 일회성 대손 충당금이 반영되면서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동반순 매도가 집중되면서 7%대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업종별 흐름 살펴봤는데요. 역시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뭐 테마군을 잡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네. 테마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어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상승 뒤에는 어느 정도 또 뭐 이렇게 좀 텀이 좀 길죠. 그만큼 텀이 자체가 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수익 내기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줄어 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은 코스피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많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쪽으로 좀 쳐다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 뭐 종목 한 개를 꼽는다면 일단은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 어제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갭상승을 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뭐 수익을 내기는 힘든 구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떤 이슈로 뭐 올라갔냐고 한번 보시면 일단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에 대해서 판매 수혜주다.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폭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안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FPCB 업체죠. FPCB 업체인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 필기 인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입력 부품을 공급하는 곳이 플렉스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필기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때는 어느 정도 플렉스컴에서 수혜가 다시 한번 올라올 거고요. 그만큼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다른 FPCB 업체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섬유 의복 쪽이 상당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만큼 코스닥 업종에서도요. 일단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종목 자체가 어느 정도의 코스피 시장 자체에 좀 따라가는 모습을 좀 나타내는데요.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도 매력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섬유 어일복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원대가 넘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시총 자체가 좀 작고요. 그만큼 가격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스닥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가 좀 컸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하단에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는 어제 저항선을 맞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눌림목 상태에서 좀 들어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가격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단은 보니까 일단 1250원 상태를 다시 한번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하면 그때 매수 시점으로 잡으시든지 아니면 하단에서 다시 11선을 좀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1100원에서 1150원 사이를 어느 정도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자. 그래서 돌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저점에 들어온다거나 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했을 때 사시는 게 좋겠고 지금 1200원대는 조금 관망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거래소 쪽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 가장 많이 사고 팔았습니까? 예. 외국인은 여전히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220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유럽의 이제 재정 위기가 조금 완화되면서 조선주로 대표되는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이제 124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 경기와 관련된 정유화학을 대표하는 SK이노베이션에서 118억 원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수 장비 업종에서 기아차, 현대차가 각각 115억 원과 102억 원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간의 경우도 이제 가장 이제 매수 상위 종목이 SK 하이닉스인데 280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건설업과 화학업에 대한 이제 매수가 눈에 띄는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경우 205억 원 그리고 204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호남석유가 각각 174억 원과 150억 원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매도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예, 매도 종목은 뭐 특별히 일관된 이제
밖에 뭐 나오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경우는 NHN의 경우 실적 우려로 인해서 159억 원대의 매도를 보였고 삼성물산이 140억 원대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LG화학, LG생활건강 등이 각각 105억 원 그리고 98억 원대의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기관의 경우는 이제 운수장비인 기아차에서 285억 원의 매도를 나타냈고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KT와 한국전기에서 각각 150억 그리고 120억 원대의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한라공조로 인한 이제 한라공조 이슈로 인해서 만도 역시 118억 원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 쪽 매매 동향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가장 많이 사고 팔았습니까? 네, 뭐 코스닥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루멘스 그리고 컴투스 그리고 파라다이스 인터플렉스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CJ 오쇼핑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실리콘웍스, 하이로 코리아, 인터플렉스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서 뭐 오스템 임플란트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실적 개선세가 어느 정도 눈에 띄고 그리고 네트워크 치가가 어느 정도 폐합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어느 정도 실적 자체를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을 하시더라도요. 지금 같은 경우에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처음에 상장됐을 때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일단 가격대 같은 경우에 16,000원에서 17,000원 부근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집중된 모습인데요. 그만큼 아직까지 지금은 이제 19,600원입니다. 그만큼 시세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하단에서 보시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초반에 상장됐을 때 거래량 자체를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력이 상당히 남아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뭐 컴투스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23,000원, 25,000원대 거래량이 좀 많이 어느 정도 나왔던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반대로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다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주가 차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락이 있었죠. 그만큼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갭 상승을 하고 가지 않는 모습 자체는 좀 더 이제는 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식을 살 기회를 준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동향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메르츠증권 반포지점의 김정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슈를 보였던 종목들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은 비교적 조용했지만 개별주도 흐름을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은 좀 약간 쉬어가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었었는데 그러한 시장 속에서 어제 뭐 섬유보험 업종이나 이런 이런 업종의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베이지가우스라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뭐 장대 양봉을 좀 형성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장중에 고가상으로 12%가 넘게 상승을 했죠. 고가가 또 종가가 되는 그러한 모습, 아주 강한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베이지가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난해 2분기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좀 좋지 못하면서 올해 3월달 이때 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계속 주가가 좀 어려운 그러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뭐 주가가 좀 반토막 났죠. 반토막 정도 수준까지 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인데 그 부분은 이제 중국의 소비 부진, 판관비나 이런 부분은 이제 업장이나 이런 걸 늘려가면서 그런 판관비 같은 부분은 계속 늘어났는데 오히려 이제 소비는 좀 부진하면서 1분기 때 올해 이제 1분기 때 실적 발표한 거를 보면은 상당히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좀 급감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었었는데 한 6월 달부터는 사실 이제 하락은 좀 멈춘 상태에서 옆으로 한 2개월 정도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 좀 상당히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 좀 형성을 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분기 때
중국법인의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았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예상을 좀 보자면 영업이익이 이제 5분기 만에 지난해부터 해서 한 5분기 만에 좀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중국의 어떠한 내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이제 9월달 이후에 또 연말로 갈수록 연말 연시 이러한 성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한 4분기 이후부터는 좀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가 좀 개선이 된다면 중국 소비의 어떤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매장 투자 축소 이런 판관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또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좀 매출이 좀 정상화된다면 앞으로 영업이익이 또 개선이 될 거고 그렇다면 주가는 서서히 또 좋은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먼저 조금 선반영 돼가고 있는 그러한 구간 아닌가. 그리고 분명히 주가가 또 많이 싸졌기 때문에 이러한 또 자금들이 또 유입이 되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부터 계속 옆으로 좀 하락을 멈추고 11,000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리고 차트의 어떤 장대 양봉과 거래량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을 좀 차치하고 나서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거래가 저렇게 수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해준 모습 그리고 61선 강하게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들. 물론 앞으로 좀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하면서 어떤 매물 부담은 분명히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딱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의 어떤 단기적인 반등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등 후에 다시 조정을 보여주고 저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대 수익률 한 10% 정도는 잡고 트레이딩은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에서 12,5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 갭 상승을 한다면 좀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직 하우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코스닥의 종목인데요. IT 장비 부품 터치패널 관련주인데 ELK라는 종목입니다. 예, ELK도 어제 장중에 13%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상한가까지도 좀 근접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이익 적자를 발표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5월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주가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실적이 좀 부진했던 이유를 보자면 LG전자라든가 모토로라향 이쪽엔 스마트폰용 터치패널 공급이 좀 약간 부진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실적이 좀 적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가 좀 바닥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3분기에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분기 이후 4분기 내년까지의 어떤 성장 부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어떤 증가 전망을 좀 보자면 여러 가지 레포트를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 내년에 거의 한 170% 이상 증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가 국내 최대 규모의 정전 용량 방식의 터치패널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거래처도 보자면 LG전자라든가 모토로라, 소니 이렇게 좀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PC 시장 확대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동사의 터치패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는 상당히 좀 5월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에 저점 형성하는 구간에서 상당한 거래량 수반과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가 장기 이평선에 좀 한번 돌파를 했다가 한 달 정도의 또 조정 구간을 거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어제 또 강한 양봉 형성을 하면서 강한 거래량 수반이 되면서 강하게 장기 이평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지금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수반이 됐기 때문에 또 거래 주체가 외국인 기관에 이런 메이저들의 수급이 됐기 때문에 좀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좀 흐름 코스닥 지금 현재 코스피에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반등이 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의 키맞추기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쪽에서 관심을 가질 업종은 이런 바로 IT 장비 부품이라든가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업종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동사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13,000원에서 13,4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IT 장비 부품이 유망하겠다. ELK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만나봤습니다. 가계 부채에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지 않으면 대규모 부도와 파산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라그룹이 외환위기 때 매각한 한라공조를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라그룹의 옛 위상을 재건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신안에 세계 최초로 대규모 해상 태양광 발전 단지가 조성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2015년까지 약 5천억 원을 투자해 설비 용량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합니다.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영모기지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계 부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지 않으면 대규모 부도와 파산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그 빚을 지는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그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부채가 GDP 대비 90%를 넘으면 위험 수준인데 지난 2004년 78%까지 내려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 위험 수위를 넘어서 지난해에는 107%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마저 급감한 탓에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10%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IMF 구제금융 때처럼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빚을 털어내야 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양분석실 부실장은 기업이 투자도 많이 위축되고 자금을 유보하면서 자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생산적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무섭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GDP 대비 48% 수준이었지만 2008년 78%에 이르더니 지난해인 81%로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다행히 정부 부채는 GDP 대비 33%로 OECD 평균인 100%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2000년 11% 수준이었던 것이 10여 년 만에 3배 넘게 많아져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등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 숨은 국가채무로 불리는 공공기관 부채도 463조 원으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게 관건입니다. 다만 가계부채는 추가 대출을 막는 등 억지로 줄이면 가계의 생산성도 함께 저하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네. 한라그룹이 외환위기 때 매각한 한라공조를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라그룹의 옛 위상을 재건한다는 계획인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 한라그룹은 친일 계열사인 만도와 국민연금이 글로벌 투자 파트너십 부속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글로벌 M&A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MOU는 M&A 대상을 해외 유력 기술 기업 또는 국내 소재 외국계 기업이라고 규정했지만 한라그룹 측은 한라공조 되찾기의 시발점이자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라공조는 자동차 에어컨 제조회사로 현재 이 분야 글로벌 빅4 업체 중 하나입니다. 과거 한라그룹과 미국 포드가 50대 50으로 지분을 보유했지만 1997년 한라그룹 부도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9년 미국의 비스테온으로 대주주가 변경됐습니다. 현재 비스테온이 약 70%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고 국민연금이 8.1% 지분을 가진 2대주주입니다. 비스테온은 지난달 한라공조 지분율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려 회사를 상장 폐지시키기 위해 공개 매수를 시도했다가 국민연금의 불참으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한라그룹은 국민연금을 재무적 투자자로 끌어들여 한라공조의 대주주인 미국 비스테온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만도를 비롯한 한라그룹이 40%, 국민연금이 40%, 나머지 투자자가 20%의 자금을 출연하는 형태로 비스테온 지분 70%를 전량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라그룹은 2008년 만도를 되찾을 때도 국민연금, 산업은행, KCC와 컨소시엄을 이뤘습니다. 한라그룹의 한라공조 인수 추진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비스테온이 한라공조 공개 매수를 시도할 때 국민연금 등과 접촉해서 국부 유출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정모건 회장에게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신안에 세계 최초로 대규모 해상 태양광 발전 단지가 조성됩니다. 연간 3만 6천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전남도는 7일 도청에서 전순남 경제부 지사와 한국남동발전대표 그리고 문동식 신안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해상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까지 약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신안 하이면과 신의면 사이 주변 해상에 설비 용량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합니다. 생산되는 연간 발전량은 12만 7,700메가와트/아워로 약 3만 6천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해상 태양광 발전단지는 지난해 발전사와 설치 업체 간 협의를 하고 그리고 해상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 사업 계획에 따른 추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수면의 햇빛을 차단해 녹조 현상을 완화시킴은 물론 물고기들이 산란하기 좋은 바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상의 태양광 발전보다 10% 이상 높은 발전량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육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을 줄이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잠재되어 있는 친환경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수요 창출을 이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민간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제도를 충족하고 시공과 설치에 전남도 내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영모기지도 이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7일 정부는 광화문 중앙통사에서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서민층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민간 영모기지 상품에 대해서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25%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시 부과되는 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됩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우리나라나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를 1회 개별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게는 1년 동안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우리나라와 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게는 3년 유효 복수 비자를 발급해 주기 시작한 데 이어 추가 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현재 3에서 6일 걸리는 의료 관광 비자 발급 기간도 의료 관광 유치 기간이 초청한 관광객의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로 단축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 리조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제 도입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투자 규모 5억 달러 이상 3가지 이상의 관광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 허가 여부에 대해 사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